네, 시간이 제가 보니까 4시 2분이 돼서 이번 4세션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사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번 이제 이 세션을 갖다 주관하는 거라서 김종덕 그 무역통상안보실장님께서 보시기로 돼 있는데 아마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일단 임시 사회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GSNJ의 인스티튜트의 원장으로 있는 서진교라고 합니다. 예. 이번 세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죠. 예, 다음 주 화요일인가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그 세계의 통상 환경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특히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분과를 마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 2004년 4월 달에 한칠레 FTA가 처음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이 결국은 FTA 발효를 기점으로 본다면 20년째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한미 FTA라든지 뭐 한EU, 한중국까지 우리나라가 FTA를 많이 맺어 왔는데 결국 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갖다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제 불확실성 시대, 우리 한국농업 그리고 농업통상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이번 분과를 갖다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주관 박사님이랑 문한필 교수님 이제 두 분이 발표가 있는데 발표는 딱딱 뭐 가급적 20분 이내에서 해주시고 그래야 토론을 갖다가 뭐 5분에서 한 7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또는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좀 시간을 좀 엄수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먼저 이주관 박사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과 한국 농업의 준비라는 타이틀 하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누가 우위에 있을지에 대해서는 안개 속에 있고 각 후보들이 가지고 들고 나오는 통상 정책이 큰 틀에서는 미국 중심의 통상 질서를 회복하려는 데 있고 또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은 세부적인 정책에 있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그리고 한국 농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한 방향을 일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그 트럼프 후보가 이제 발언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의 선거인단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승자 독식제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어떤 정당이 더 많은 투표를 했는가에 따라서 그 해당 주에 배치된 그 선거인단 전원을 가져가게 되는 선거이고 또한 전통적으로 각 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성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합주가
선거의 핵심이 되고 이 선거의 핵심이 되는 경합주로서는 지난 예를 들어서 한 3번의 선거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을 엇갈아가면서 지원했던 그 주들이 경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정당이 특별한 우위를 가지지 못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가 가장 핵심이고 이 중에서도 선거인 단수가 가장 많은 펜실베이니아가 가장 정책의 선거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에서는 특히 그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라서도 여전히 그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더 유리한지가 불분명하고 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격차가 아주 좁혀짐에 따라서 샤이 트럼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트럼프가 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최근 트럼프의 정책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 아침엔 비트코인이 가장 역사상 고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예전에 그 공약으로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늘리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정책을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특히 통상 정책은 프로젝트 2025라는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보수 쪽 재단이 만든 보수적 정권 집권 시의 정책 아젠다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후보나 공화당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주요 인사가 이 집필을 하면서 트럼프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는 자료가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특히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트럼프 정책의 키워드는 바로 이 페어 트레이드라는 키워드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전에 트럼프 정권을 경험했을 때에도 그랬지만은 무역 수지 적자 해소가 정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 중심주의 그리고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국 견제가 정책의 핵심인데요. 특히 트럼프 후보는 최근에도 관세 정책을 펼쳐서 다국적 기업이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이 대외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세계의 가장 큰 시장으로서 WTO의 최혜국 대우 관세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들한테 동일한 관세를 매기고 있고 상대국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이러는 논리를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중국은 그 대중국 견제를 하는 직접적인 이유로는 중국이 자국 내 그 정부 중심의 기업 제도와 보조금 제도를 이용해서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그 지적이 크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국이 관세를 낮추거나 혹은 미국이 자신들의 관세를 높여서 양자 무역 관계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라는 대응 방안. 두 번째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중 특별 관세를 슈퍼 301조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또한 중국이 미국 내 정부 조달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하이테크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편적 관세 약 10에서 2%, 20%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상호 관세 그리고 항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 PNTR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의 종료를 통해서 대중국의 고율 관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트럼프 1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하와 대중국 관세 부과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로 돌아오고 또한 탈중국을 추진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매우 큰 타격을 주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정책은 프리 트레이드인데요. 요거는 좀 이제 중요도가 낮아져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의 무역 정책은 GOP 2024라는 그
그 명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중 대외 정책은 챕터 5번째 챕터에서 Protect American Workers and Farmers from Unfair Trade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미국 내 노동자와 농민들을 지키겠다라는 기조하에서 앞서 반복되지만은 리밸런스 트레이드 무역 적자의 해소, Secure Strategic Independence from China,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전략적 독립, 그리고 Save American Auto Industry라고 해서 미국 내 그 자동차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전략, 그리고 Bring Home Critical Supply Chain이라고 해서 핵심 공급망을 미국 내로 가져오는 전략, 그리고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으로 미국산 제품과 미국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Become the Manufacturing Superpower라고 해서 미국이 글로벌 제조업계에서 잃어가고 있는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공화당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해리스 후보의 정책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는 이미 트럼프 1기를 거치면서 트럼프화된 정책을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인기 영합의 대중주의에 결합한 트럼프식 대중 전략도 여전히 바이든 정부에서 유효합니다. 현재 미국 대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경제 문제, 특히 물가가 오르는 것이고, 물가가 오른 것은 에너지 정책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정책은 해리슨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좀 강력하게 펴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와 개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 중심주의와 대중국 경제라는 방향성은 같지만은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바이든 해리슨 정부는 여전히 우방과의 연대라 자유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관세 정책보다는 소다자 체제, 그러니까 IPF,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같은 소다자 정책을 활용해서 투자랑 시장을 넓혀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높여서 다른 대기업들을 미국 내로 다시 유치하는 유턴 정책을 펼치는 반면에 해리스는 보조금 정책 그리고 재정 투입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그리고 자국 내 제품을 더 많이 쓰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RA라는 법이 그렇습니다. 또한 투자 통제 그리고 노동권 관련 수입 통제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좁은 분야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되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디지털 무역 이런 것에 공통적으로 지금 바이든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이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농업에 주는 시사점은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미 상품 무역 우리나라 대미 상품 무역 수지가 흑자인 국가들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강하게 하고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상품 무지 수지를 좀 줄여달라는 압박을 많이 했고, 그의 연장선상에서 한미 FTA를 개정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 분야의 수입선을 다양한 미국으로 돌리면서 대미 상품 무역 수지 흑자를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 274억 달러에 달하던 무역 적자가 2018년에는 176억 달러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시 이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약 51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여기에 대한 좀 줄여달라는 압박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썼던 그러한 정책 방안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보시면은 2016년, 17년 처음으로 이제 LPG랑 LNG 그리고 천연가스 등이 이제 저희 수입의 주요 수입품으로
등장을 시작했고 2018년대가 돼가면 2018년, 19년, 20년 되면은 원유와 LPG, LNG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정책을 통해서 수입선,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의 수입선 전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대미 그 수입 적자를 해소했는데 문제는 지금 원유 수입이 되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그러니까 대미 수출 흑자가 지금 매우 많다는 점이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더 이상 원유나 LNG를 수입을 늘릴 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출 흑자를 해소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편 또한 미국은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농산물 수출 강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농업계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화당의 정책을 봤을 때 그 농민들의 그러한 그 권리를 지키겠다, 농민들의 그런 생산 환경을 좋게 만들겠다는 것도 분명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농산물 수입이 어떤 형식으로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 농산품은 대두, 옥수수, 쇠고기, 너트류, 돼지고기인데요. 지금 우측 원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장 큰 수출 수출 대상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연두색이 멕시코, EU,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6위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시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이제 앞으로 중국에 대한 그런 관세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그에 대한 반대 카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1기에도 똑같이 관세 전쟁이 일어났고 중국이 이제 미국산 특히 콩을 수입하지 않게 됨으로써 미국산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프 왼쪽을 보시면 2017년 195억 달러에 해당하던 수출액이 미국산 콩을 수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자 92억 달러까지 감소했고 이것이 미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돼서 트럼프는 농업 부분에 특별 재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농업계를 달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2기에서도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이때 이제 대체 수출지로 일본이나 한국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미국의 6대 농산물 수출 시장이고 지난 약 10년 동안 연평균 1%씩 아주 미미하지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 이후 쇠고기랑 돼지고기 그리고 미래 수입이 크게 늘어났고 사료 곡물 역시 52%까지 증가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 지표를 본다면은 지난 10년간 감소한 신성 과일, 낙농품, 옥수수, 너트류가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수 있고 또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시장을 좀 더 확대하려는 그러한 의지도 표명할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한 만약에 또 미국이 이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러한 공급망 정책을 쓰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농산물 수출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작년 120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이뤘는데 그중 가장 많은 농산물 수출품이 간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더 이상 중국과 원활한 그런 무역을 할 수 없게 된다면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농산물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보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가 미국산 농산물을 엄청 수입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임기는 이제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단기에 걸쳐서 미국이 요구하는 그러한 무역 수지 개선에 농업 분야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우선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품목에 관심을 둘 수 있고 또한 수출액이 큰 품목에 관심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수출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입 확대 전략은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농업계의 준비이자 한시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2005년과 2025년, 그리고 2026년이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업적 성과를 내야 할 시기에만 일정 정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늘려준다면은 요거는 미국으로서는 되게 긍정적인 성과일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이유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수출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인 전략으로서 미국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걸 다시 카드로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대미 수출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통관 애로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한다면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옥수수나 대두와 같은 품목은 저희가 이제 주로 사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보면은 2015년도, 2010년도 16%, 2015년 7.6%에 해당했던 미국산 수입 비중이 2023년에는 약 2.9%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크게 감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비용을 일시적으로 늘리게 된다면은 일정 정도 대미 무역 대미 무역 흑자 감소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 통관 문제 역시 저희가 2023년도에 보면은 140건 정도 통관 거부 사례가 있었는데, 수출업자의 잘못인 라벨링 포장 미비, 서류 미비 등을 제외하고는 성분 부적합, 위생 문제가 가장 큰 비중 차지했습니다. 이 두 부분은 결국 그 국가의 정책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를 해소하려면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입 증대를 통해서 일정 정도 증대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협상 카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은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는 환경 그리고 노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능성은 농업 분야에까지 이렇게 적극적인 탄소 정책, 탄소 중립 정책이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탄소 부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고, 농업 부분에서도 만약에 유사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도입된다면은 농업 생산 과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탄소를 감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 문제도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그 위구르 지역의 노동자 인권 문제 같은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그 해외 노동자를 많이 농업계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에 좀 더 외국인 농업 근로자에 대한 그런 그 현실에 대한 적용 가능한 개선 정책이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 맡고 있는 김정석이라고 합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그 미국 대선 이제 관련돼 가지고 발간물을 하나 지금 발표하느라고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다행히도 그래도 이주환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이 제가 되게 익숙한 내용이라서 예, 저 이따가 이제 토론할 때 제가 착오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어서 그 문한필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FTA 20년 한국 농업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약 20분 동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문한필입니다. 우리 그 이정환 원장님께서 이렇게 작고하시고 그 다음으로 처음 하는 농업농촌에게서 제가 발표하게 된 거 상당히 부담스러우면서도 이게 그냥 대충 준비하면 안 되겠다.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그래도 그
이 관련된 내용이 그래도 제가 통상 연구를 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15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최근 4년 동안 통상 연구를 아직 별로 안 했어요. 대학으로 오고 나서는 이제 통상 전공보다는 정책 관련 수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한 내용 같이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인데 주로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이 세 번째 내용 제목을 저렇게 잡아도 되나? 사실 제가 정해놓고 상당히 고민. 이게 약간 중의법인데 또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건가 하면 너무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근데 사실 좀 농업만 봐서도 좀 잘한 측면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서두에서 설명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20년이 됐습니다. 2004년에 한 칠레 FTA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95년에 처음에 이제 WTO의 시장 개방, 그 다음에 2004년부터 FTA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 경험을 우리 농업이 처음으로 겪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거의 95년부터 시작하면 한 30년이 됐죠. 그러면서 수입 같은 경우는 벌써 44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우리 수출도 90억 달러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 이제 FTA 첫 FTA로 치면은 둘 다 6%씩 연평균 이렇게 성장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WTO가 답보 상태인 게 사실 우리한테는 사실 큰 우리 농업한테는 큰 어떤 유리한 국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농산물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일부 국가들하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FTA를 하면서 우리가 시장 개방 스케줄을 조금 우리가 조정할 수 있었던 그런 유리한 통상 환경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2022년, 23년 뭐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하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농산물 시장이 얼마나 개방돼 있고 수입을 또 얼마나 의존하고 있냐 이걸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시장 개방도라면은 한 63.9% 이게 전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이것은 스위스나 프랑스 이런 국가들한테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농업을 중요시하고 있는 스위스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낮은 상태인 건데 일본하고는 좀 비슷한 상태고요. 수입 의존도는 우리가 먹는 농산물 전체 소비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일본하고 비슷한 한 37%. 여전히 한 우리 55% 아니 60% 이상은 우리가 국내 생산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위스나 프랑스, 일본, 프랑스 이런 국가들도 한 80%, 뭐 70% 이상 이렇게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걸 비하면 어느 정도 의존도가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는 않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FTA 체결 건수, 그다음에 WTO에서 지금 나와 있는 농업 평균 관세입니다. 여기도 57%로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요 고관세 품목들이 이제 있고 이것은 이제 MFN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데요. 실행 관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FTA를 하면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FTA를 하면서 수입되는 품목들에 적용된 관세들을 물량에다 가중 평균해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럴 경우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는 WTO 양화 관세가 40%인데 이제 FTA를 계속 해오면서 지금은 실제로 10% 정도 관세만 부과하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25%의 관세가 사실상 무관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FN 관세는 높지만 실행 관세는 이렇게 품목에 따라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게 이제 시장 개방에 맞춰서 우리 정부는 이제 WTO 시기에는 대규모 이제 투용자 계획들을 수립했었죠. 김대중 정부하고 김영삼 정부 때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의 119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FTA부터는 FTA별로 국내 보안 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한칠레 때부터 작게 1조 4천억 과일 분야로 시작했고 한미 때 이제 대규모 대책들이 수립돼 왔는데 한미 대책을 이제 2008년부터 수립해 왔기 때문에
2017년에 이제 10년 동안의 이 대책들이 수행되면서 사실 중요한 FTA 대책들이 그 시기 동안 다 진행됐다. 그리고 또 예산도 상당히 그 시기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한 5조 정도가 FTA 국내 보완 대책으로 사용됐고요. 지금은 한 1조 조금 넘는 그 정도. 2023년에는 1조 6천억 정도가 FTA 대책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국내 직접 피해 보전 대책 중에 하나인 이제 폐업 지원 제도는 2021년에 일몰됐고요. 지금도 이제 피해 보전 직불 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이 국내 보안 대책 전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그런 국내 보안 대책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FTA를 할 때 그 다음에 WTO 첫 이제 시장 개방을 할 때 그때 비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에게 비하면은 상당히 예상보다 이런 개방 파고를 잘 견뎌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그냥 개방만 된 게 아니라 산업화랑 이런 도시화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지난 30년 동안 그래도 잘 견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원고 양식을 한번 받았어요. 이게 GSNJ 이제 그 양식이 마침 이정원 원장님께서 2015년에 원고를 쓰신 그 원고 그 포맷에다가 이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 그 문장이 사실 이정원 원장님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고관세인 쌀과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된 일부 과일 제하고 대부분의 농산물이 개방된 상황에서 사료곡물 제한 대다수 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2015년 정도에 이정원 원장님께서 쓰셨던 내용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급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파란 제일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과일하고 축산물입니다. 이게 자급 수준이 70% 이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쌀하고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90% 이상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도 이정원 원장님께서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보다 여러 품목에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시장 개방이 3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고 평가하신 바가 있고요. 저도 이제 그것에 이제 이정원 원장님의 기대서 그런 평가를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 대응 농정은 이제 국내 농업 구조 전환을 당연히 촉진했죠. 그리고 이어 추진된 이제 FTA 대책들이 이제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진행돼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수입 농산물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또 역시 농업 소득 자체는 계속 1,000만 원대 수준을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정도는 분명히 우리 또 농정의 큰 제약이자 한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어떤 그 평가를 이렇게 뭐 한 페이지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무리가 있는데요. 이 정도를 일단 말씀드리고 또 무엇보다 FTA 관세 감축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새로운 FTA가 계속 추진하는 게 우리 통상 정책의 큰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개방 압력이 계속 쌀과 과일은 아직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시장 개방이랑 화두는 사실 약간 지나간 화두 같아요. 이제는 오히려 이제 저출산 노령화에 의한 농업 인력 부족, 그다음에 농촌 소멸 문제, 그다음에 기후 위기, 이에 따른 또 식량 안보, 그다음에 저탄소 농업으로 이렇게 빨리 전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더 큰 우리 농업 농촌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대책으로 계속 이렇게 작은 그런 규모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농산물 경쟁력이 아니라 농업 농촌 자체의 경쟁력 향상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직접적인 어떤 피해, 그래서 그 해당 품목에서 시장 개방을 하면 그 품목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들이 수립되었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간과한 것들이 사실 있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산업 구조, 그다음에 노동 수급,
그다음에 지역 균형 이게 다 파급돼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사실 간과하고 직접적인 피해 위주로 이렇게 국내 대책들이 수립돼 왔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어떤 대책들로 이제 바꿔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간략하게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FTA 우등생으로서의 복습과 예습 이거 그동안 뭘 배웠냐 우리가 배운 게 뭐냐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한 페이지마다 생각들을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시장 개발을 하면은 가격이 떨어져서 우리가 피해가 크게 보고 소비자들은 혜택을 본다. 그런 거랑 전혀 사실은 이게 지나왔더니 현실은 다르더라. 잘 아시다시피 이 뭐 카길들 이런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에서도 국가마다 주요 수출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들이 글로벌 시장이 독과점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무역이론에서 배웠듯이 스몰 컨트리 주어진 가격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한국이 주요 품목에서는 상당히 비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소고기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세계 수출 1, 2위 국가가 미국하고 호주고 둘이 한 100만 톤 연간 100만 톤을 이렇게 수출을 해요. 근데 우리가 두 국가로부터 합쳐서 25만 톤 이상 이렇게 들어옵니다. 둘이 한 절반씩 나눠서 오거나 지금은 미국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정도면은 이 세계 시장에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FTA를 체결한 게 아닙니다. 이게 공급자들은 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FTA를 체결하다 보니까 이 소고기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수요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공급자 입장한테는 훨씬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또 중국이 또 소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또 가격이 계속 올랐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봤듯이 미국의 실제 파란색이 미국의 소고기 도매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된 3.6달러 킬로그램당 이렇게 표시된 건데 이게 소매 가격입니다. 미국의 킬로그램당 달러로 제가 계산해봤더니 그리고 이제 이 회색으로 된 게 우리나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단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2년 한미 FTA 발효하고 나서 우리가 실행관세는 계속 그렇게 줄어왔지만 실제로 수입 단가 자체는 더 큰 폭이 미국의 도소매 가격하고 그 폭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소고기 어떤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독과점의 힘이 또 소고기 아까 말했듯이 소고기 수요 자체가 글로벌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혜택을 봅니까? 다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생산자들은 이제 우리 한우 소고기 생산자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 품목만 그런 게 아니라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또 두 번째, 시장 개방이 작년에 이렇게 우리 농산물 물가 가지고 한번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더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논리고,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시장 개방이 확대될수록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국내 생산의 포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어떤 가격 변동성을 유지할 수 있겠더라. 그렇게 실제로 OECD 국가들의 어떤 시장 개방도랑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이런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시장 개방하고 물가가 사실은 좀 U-shape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고 이렇게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이제 수입 물량들이 대규모 들어오면서 가격이 떨어지지만 이제 갈수록 관세 감축에 같은 이런 특혜 요인들을 이제 무역 파트 수출입 업체들이 가져가면서 이런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또 국내에서도 정책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고품질 차별화시키다 보면 가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U-shape 형태가 커지더라. 그 다음에 이런 식량 위기,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각국이 이제 수출 제한 조치들을 하니까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어떤 장기적으로 국내 어떤 포션이 이렇게
존재해야지 안정에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역 전환 효과도 우리가 활용하자. 초창기에는 무역 창출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국내 수입 단가가 이렇게 낮아지고 관세가 떨어질 때 그 상품들이 증가하는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그 상품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경쟁 하다 보면은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국들이 서로 이렇게 속된 말로 박 터지게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포도 시장이 그렇고 오렌지 시장도 점점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내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입 전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통상 전략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비관세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IPEF에서도 일단은 관세 인하는 제껴놓고 새로운 무역 규범과 같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러 4개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미 대선 이야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들에서도 관세 인하 같은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관세를 완화시켜서 자국 상품들을 더 해외에 수출하려는 그런 전략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제 수세적으로 가지 말자. 우리가 SPS 조치 중에 뭐 구획화나 분쟁 해결 조치를 제외는 상당히 우리가 앞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을 수출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수입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저력이 될 수 있지 않냐. 좀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LMO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관심을 점점 가질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될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후 변화, 환경, 노동 이런 것들이 IPEF에서도 논의됐지만 중요한 통상 의제로 이렇게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제 농식품 산업의 어떤 탈탄소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또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계절 근로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집계되지 않는 노동자까지 포함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농업 분야의 고용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국제 룰에 위반되는 그런 상황들을 준비해 나가자. 그리고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탈탄소하고 친환경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우리 농식품부 보면은 그게 과연 맞냐? 우리가 친환경 면적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탈탄소당 친환경을 같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 안보 블록화가 갈수록 심해질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노골적으로 될 거고 해리스가 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량 안보를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이걸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그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IPF 같은 데에서 일정 부분 그런 틀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중국하고의 이렇게 단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10년 동안 줄어들긴 했어요. 중국하고의 어떤 교역 비중이. 그러나 우리 농식품뿐만 아니라 농자재 여전히 중요한 교육 상대다. 이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나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식량 안보를 위한 공급망 3법과 같은 것처럼 우리 식량 안보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이걸 가져갈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법, 제도, 예산, 조직 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 및 곡물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가 식량 안보를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좀 대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사실 이것도 저희 지도 교수가 제가 8년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가 야 닥터 문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한국은 왜 소고기랑 이 사료, 육류랑 사료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같이 이렇게 수입하냐. 이게 이제 무역 이론에서 보면은 인터미디어 굿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논문을 네가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그거 썼다가는 한국 가서 이 축산 이
힘 있는 축산 사람들한테 얼마나 시달릴 걸 생각하니까 그건 장기적인 과제로 제가 좀 연구하겠습니다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은 식량 안보에서 우리가 사료까지 포함했을 때 이 곡물 자급률 엄청 낮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사실 한다면은 육류를 이렇게 수입을 좀 늘리는 게 사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식량 안보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이제 대체육도 개발되고 이런 푸드테크도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진짜 위기 상황, 기후 변화랑 어떤 국제적인 어떤 전쟁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켜가려면은 이런 축산과 이런 사료 곡물에서 수급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이런 것도 사실 국가 전력으로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출 관련 평가를 할 때 정부가 과연 잘해서 잘한 거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좀 안 주고 그런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 일본이 우리보다 수출이 적어요. 일본의 농식품 우리가 90억 달러 이렇게 수출한다면 일본은 한 60억 달러 수출하고 있어요. 일본의 농식품 수출.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랑 AT부터 해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있고 뭐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그러겠지만 상당히 수출 쪽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 3분의 1은 잘못된 오타입니다. 30분의 1입니다. 지금. 근데 이것을 한 10분의 1까지는 끌어가야 되지 않냐. 우리 국내 어떤 수요 기반이 갈수록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멕시칸 푸드, 일본의 어떤 그런 일식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위상을 딱 갖춰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 한식도 그런 단계에 있지 않냐. 이렇게 문화랑 이런 음식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수출을 확대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하고 발표자분 단상 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아마 좀 한 가지 지금 뭐 제가 좀 우선 먼저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대선 그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분야가 단순히 이제 제조업뿐만 아니고 농업도 굉장히 이제 변곡점에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시기쯤이 아마도 이제 전반적인 그 장기 플랜을 단기 플랜과 함께 이제 단기 플랜을 좀 세워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오늘 이제 토론해 주신 분들이 아마 지금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제 미국 대선과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제 과거에 20년을 지나온 봤을 때 이제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아마 이제 조금 논의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농업을 사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아마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아마 대외 부분에서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저를 좌장으로 초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토론 순서는 제일 먼저는 여기 이제 순서대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석호 교수님 가장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일정 국장님 해주시고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정문희 수석 전문가님 해주고 마지막으로 임정빈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는 발언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한석호입니다. 저도 발표하신 우리
문한필 교수님이랑 같이 통상 연구를 크레에서 좀 했었는데 저도 이제 학교 간 지 오래돼 갖고 예전보다는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FTA라고 하면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제 연구 나올 때까지 CP, TPP까지 연구를 하고 나왔는데 그 안에 있던 그 통상 그때 농업통상 FTA 관련해서는 생생하게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FTA가 이제 20년이 됐고 지금 보니까 59개국과 21건이나 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FTA 3위로 알고 있습니다. 칠레, 페루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한 FTA 국가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통상 시대가 도래하고 또 미국 대선이 코앞에 있고, 그러면 우리의 농업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우리 농업의 대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농산업 분야의 대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보고 특히 우리 문한필 교수님께서 정의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과거에 지났던 것들을 보고 거기를 이제 우리가 시사점을 도출해서 미래를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시장 개방을 했을 때 늘 우리가 FTA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론에서 나오지만 분명히 농업은 우리가 수세기 때문에 생산자가 후생은 감소한다. 생산자 피해가 있다. 다만 소비자 후생은 증가할 거다. 이런 무역 이론적 얘기를 많이 해서 홍보를 했었죠. 정말 과연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후생은 증가하였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후생 증가를 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문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하락했냐 또는 초과 수요가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계측할 것이고 과연 이것들이 생산자 후생의 감소와 감소분의 소비자 후생 증가가 어느 것이 더 상쇄하고 더 크냐에 따라서 아마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로 뭐 연구를 좀 더 해야겠죠. 과거 20년에 대한 평가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FTA 특혜관세 혜택인데 이 소비자한테 전가가 됐느냐라고 했는데 FTA 관세가 하락된 게 최근 정부도 보면 물가 정책 많이 합니다. 중간적으로 국내 물가가 올라가면 할당 관세를 부여해서 관세를 탁 0으로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또 그래서 수입 단가를 낮추면 이게 이제 수입 단가가 낮춰지면 이제 관세 혜택으로 우리나라 수입 관련 물가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업체의 중간에 유통 과정에 따라서 그 혜택이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생각처럼 물가가 조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근거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수입 의존도가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37.8%인데 선진국 대비 개방 수준이 좀 낮은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정말 우리나라 FTA를 많이 했고 품목별로 보면 중요한 것들은 거의 관세가 떨어졌습니다. 쇠고기 같은 경우 보면 주요 호주랑 이제 미국인데 돼지는 이제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고 미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관세 제로가 되고 호주는 그 2년 후에 관세가 제로됩니다. 현재 관세가 아마 10%일 겁니다. 그래서 거의 내후년 되면 소고기도 주요 메이저는 다 관세가 무관세거든요. 이미 다 개방이 다 된 상태고 곡물도 역시 쌀 지역은 전부 제대로 다 개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문 교수님께서도 발표하셨지만 남아 있는 상품은 아마 동식물 검역에 걸려 또는 비 걸려 있는 SPS 관련된 품목들이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것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메가 FTA에서 SPS를 좀 없애고 투명화하는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 협상을 하실 때 사실 근데 왜냐하면 이 품목들이 주요한 몇 가지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수입을 해보지 않았던 경험이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사과 물가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한 번도 수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왔을 때 얼마나 피해가 있고 얼마나 영향했을까는 계측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민감한 것들이 꽤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협상에 좀 많이 좀 주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혹시나 했는데 물론 소비자한테 정가가 잘 되지 않다, 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뭐 블럼핑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원래 무역 이론에서 수출국과 수입국이 있을 때 수출국이 수출을 계속 하다 보면 국내에 생산 공급량이 줄어들거든요. 수출 단가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역 이론상 그래서 수출국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수입국은 수입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두 국가 간의 균형이 맞을 때 무역이 중지되고 거래량이 결정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무역 이론이 있는데 지금 하여간 문원필 교수님 발표하는 것 저 동의를 하고 그 관세 혜택은 정확하게 소비자의 정가가 되지 않다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OECD 국가 시장 개방도를 보면 OECD 시장 개방도가 올라갈수록 개방이 많이 할수록 근데 또 물가가 양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게 좀 되게 좀 재미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잘 이 연구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시장 개방도라는 게 그 안에 분자가 뭐냐면 수출도 있고 수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도 영향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시장 개방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에 대한 다른 통제 변수가 좀 컨트롤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는 재미있는 화제를 던지셔갖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해서 우리 물가 안정 대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물가 안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수입량을 들어오면 우리 자금률은 떨어지고 그 자금률이 한번 회복이 되지 않고 무너지면 산업 전체가 붕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률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생산량을 높여야 되는데 생산량을 높이면 당연히 수입량이 감소되지만 이 경쟁력에 있어서 또 국내 가격이 낮아져야 경쟁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딜레마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 소비자 입장과 생산 입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도 딜레마가 항상 일어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품질 경쟁력을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뭐냐면 품질 경쟁력을 통해서 생산 단가가 올라갔죠. 생산 단가가 올라갔는데 그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정부에서 볼 때 가격만 보시는데 사실상 저는 가격에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어떤 농가 단위 소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보완 대책을 한다라고 하면 가격 보전 이런 것보다는 소득 보전, 농가 단위 소득 보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일단 규모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트렌드 자체가 규모화해야 될 것 같고 생산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가격을 낮춰야 가격 경쟁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규모하기 때문에 소득을 높이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공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저기 포디엄에 쓰셔야 화면에 잘 나와서 포디엄에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토론자분들도 저기 포디엄 쪽에서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요. 지금 예, 그리고 한 7분 정도 지금 굉장히 잘 지켜주셨는데 한 7분 정도 토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지금 이제 문화평 교수님이 좀 화두를 던지신 것 같은데 이제 물가와 개방도 간의 이제 그 관계인데 사실 이제 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말씀하신 대로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소비가 이제 패턴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왜 그게 지금 단순히 이제 어떤 중간재 유통관리망 자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수요 차원의 문제인 건지 이런 좀 복합적인 얘기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예, 그다음 국장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는 제네바에 농무관으로 3년 근무하고 한 달 전쯤에 귀국을 했고요. 나가기 전에는 제가 농식품부에서 국제협력국장을 3년 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정부 전부처에 통틀어서 한 개의 국장을 그러니까 3년 반을 이제 한 경우는 없었는데 제가
513%그 쌀관세율을 이제 확정해야 되는 그런 좀 중차대한 업무가 있어서 이제 도망가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잡혀 있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통상 분야에서 이제 어떤 전문가로 이제 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오늘 보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두 개의 페이퍼는 정말 주옥 같은 페이퍼고, 이런 두 분께서 이렇게 이런 멋진 페이퍼들을 이 분야에서 남겨주신 데에 대해서 저 통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한필 박사님은 최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이상하게 마지막 페이지에서 조그만 글자로만 쫙 써놓으셨는데, 이거는 한 장으로 크게 만드셔가지고 이거 세계 만방에 공포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문한필 박사님께서 우리나라가 한국은 이제 빅 컨트리다, 빅 플레이어다, 이제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는 지금 약간 인지 부조화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거는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제네바에 있다가 이제 영국 같은데 이렇게 런던에 가면은 그 피카딜리 서커스라든가 이런 쪽에 최고 소호 지역을 이렇게 하면 골목을 돌 때마다 한국 식당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약을 안 하고 가면은 밥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살던 제네바에서 2시간 가면은 리옹이라고 프랑스에서 이제 그러니까 캐피탈 오브 더 푸드, 그러니까 전 세계 푸드의 그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리옹에 가면은 한국 식당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미리 예약을 안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딴 나라 사람들이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 있을 수가 지금 그러니까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 엄청난 상태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얼마 전에 이명수 차관님을 이제 뵀었는데 이명수 차관 말씀하시기를 지금 퇴임하신 코이카에 이제 프로젝트 이제 개발 협력 프로젝트 PM으로 베트남에 나가 계시는데 그 하시는 데가 하노이에서 2-3시간 가서 시골 구석이라는 거예요, 베트남. 근데 거기 한국 식당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거 베트남 사람이 하는데 청국장을 시켜서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 청국장 이거 당신이 만들었냐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패키지로 청국장을 비닐봉지에 딱 써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딱 풀어가지고 그 재료만 다른 것만 넣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농산물이 거기까지 시골에까지 베트남 시골에까지 배달되는 체계가 다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그 파워를 사실은 세계적으로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벨 문학상도 너무나 이제 막 반갑고 즐거웠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유를 봐서는 이제 당연히 받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지성인들이 앙드레지드라든가 해밍웨이 같은 그런 반열에 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통상이라든가 이런 대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럼 거기에 걸맞는 심리적 상태나 이런 게 돼 있느냐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IGC라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그레인 카운슬이라고 있어요. 이게 런던에 본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에 컨퍼런스를 했던 이제 페이퍼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페이퍼를 하나 그 컨퍼런스에 제출해 가지고 오라 그래 가서 제가 가서 발표를 했는데 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계 온갖 그레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유통되는 그런 카운슬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난 10년에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왜 그러냐 봤더니만은 한국이 세계 곡물 수입의 3위 내지 4위 국가라는, 한국에서 왔다 이러니까 면담 요청이 이제 세도하고 이 사람들이 한국하고 면담했다를 자기 보고서에 넣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식량국이 돈을 내고 있어요. 회비를 내고 있는데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가지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2023년에 갔는데 2024년 6월달에 또 했거든요. 또 한국은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매일마다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옥수수에 관한 모든 페이퍼들이 매일마다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우리가 팔러시 테이커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위상은 사실은 팔러시 메이커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 예를 들면은 로마 대표부에 이제 로마의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 지금 김영식 농무관 한 명이 이제 그 그러니까 FAO, 이파드, WFP를 다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서 나온 6명이 직원이 나머지 50%를 이제 나눠서 사이좋게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냐면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사관하고 그 UN 그러니까 UN 식량 관련 기구들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RBA라고 합니다. Rome Based UN Agency라 그래서 이 RBA를 담당하는 대표가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대사가 2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다 분리가 돼 가지고 대사가 2명이 있는데 그 일본은 그동안 그 하나를 운영하면서 3명의 농무관들이 한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김영식 농무관 혼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래갖고 어떻게 팔러시 메이커의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십시다. 남미 같으면은 남미의 농무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남미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저기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중남미가 쫙 내려가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하는데 물론 농식품부에 이제 그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은 에르쿠스로 하고 이렇게 안 된다면은 그런 계기에 그 농무관 한 명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되면은 뭐 직원 한 명 그 스페인 한 사람을 채용해서 중남미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어디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지를 보내줘야 우리가 그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중남미에 대해서는 그냥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문제고 AMIS라고 있습니다.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이라고 이 AMS가 그 2008년에 세계적으로 곡물 파동이 일어나니까 G20 서밋에서 G20의 국가 원수들이 FAO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세계 식량 위기가 발생하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AMIS라는 것을 만들라고 FAO에다 명령을 했고 그래서 2012년부터 AMIS가 매달마다 세계 식량 지수들을 갖다가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 명의 위원도 지금 배출을 못하고 그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세계 위상에 걸맞는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준비한 거는 너무나 많은데 일단은 저기서 압력을 넣는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 사실 세션을 하나 잡아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저 국장님 던져주신 화두는 아마 이제 K 브랜드 이제 그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기재부랑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대외 정책 방향 뭐 여기에서도 이제 한국의 이제 국격이라든지 뭐 브랜드화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농업 부분도 이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 그 큰 빛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기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문희 수석 전문가님 발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FTA 상품과의 정문희입니다. 오늘 불확실성 시대의 농업 통상 과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방금 정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시점쯤에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 말씀하셨던 뭐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영국 생활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물가가 그렇게 비싼데 먹거리는 매우 싸다는 거였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농식품의 3분의 1 가격으로 장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파운드를 들고 가면 그 백팩에 꽉 채워서 집에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감자 한 봉지에 1파운드, 뭐 토마토 한 봉지에 1파운드 이런 식이었는데 영국이 결코 농업 강국이 아니거든요. 그 기후상으로 봤을 때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나는 거라고 감자랑 오트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수입하고 개방을 해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싸게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 아까 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 중에서 개방도랑 소비자 가격이 U자 커브를 그린다는 거에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입 개방도가 높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보통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또는 말씀하셨다시피 뭐 수출도 그만큼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그 가격이 높아지는 것인지, 그 통상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 협상을 할 때는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해놓으면 값싸게 먹거리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는 그 직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거는 아니다.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처음에는 떨어지는 것 같다가 높아진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계속 FTA를 해야 되는 게 맞나 하는 지금 이제 고민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FTA 협상을 굵직한 나라들이랑 거의 끝냈습니다. 아까 통계로는 21개 FTA를 해서 59개국과 FTA를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남아 있고 그 국가들이랑 계속 협상을 해가는 과정에 늘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해 주세요. 농산물 한국에 좀 팔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만큼 큰 나라고 우리나라가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원하고들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이제 그 상대 국가가 원하는 농산물 품목을 쭉 적어가지고 농림부에 달려갑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품목은 되고 저 품목은 안 되고 이렇게 쭉 해서 OX를 해주세요. 근데 보통 X하는 품목들이 아직 많은 상태죠. 근데 정 국장님처럼 이렇게 K푸드에 대한 이제 확신과 가능성을 믿고 계시지만, 막상 또 통상 협상을 할 때는 우리 농민들이 에게 미칠 그 부정적 효과를 걱정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입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관세를 0으로 떨어뜨려 놓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딜레마인 상태입니다. 게다가 불확실성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고 또 통상 정책도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도 트럼프 당선 시 또는 해리스 당선 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통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이주광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아니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우리한테는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게, 지금 공급망이 분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미국이랑 더 친하게 지낼래? 아니면 계속 중국이랑 그렇게 밀어를 하고 있을래? 이런 압박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더 강하게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우리가 농산물을 수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공급망 분절이 더 심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아까 다행히 품목별로 좀 짚어주셨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수입 압박을 더 넣게 됐을 때 어떤 품목이 주로 타겟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짚어주셔서 저희도 이 페이퍼 들고 가가지고 그 시나리오 분석하고 있는 팀에다 넘겨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통상협정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토론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진 않아서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수입 전환 효과가 나타나기 쉬운 품목이 뭐가 있을지 저희가 협상할 때 좀 유의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아까 자립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개방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수입 업체들 간의 박빙에 경쟁을 시켜서 가격 하락을 유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자립도는 또 문제가 또 딜레마가 생겨서,
이런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협상할 때 뭘 중점으로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농업 부분을 보호하면서도 품목의 안정적인 어떤 수입을 유지하는 식량 안보 측면에서의 균형은 어떻게 달성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개방도와 물가 간의 애넥도털하게나마 반박 논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토론이 흥미진진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잘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농산물하고 이제 K푸드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K푸드는 약간 이제 제조업 쪽이나 서비스 쪽에 좀 연결되어 있는 건데, 농산물은 농산물 자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략이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지의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푸드 제조 조리법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게, 그럼 이제 재료를 한국에서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좀 흥미로운 토론이었던 것 같고, 뭐 질문도 몇 개 해주셔서 대답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규 교수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서 코멘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서울대학교 임종빈이라고 하고요. 사실 오늘 두 분의 발표자하고 우리 이주관 박사님, 우리 문한필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세 분의 토론자들께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큰 제목이 불확실성 시대 농업 통상 과제. 그래서 이제 두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새로운 통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요거 하나랑 또 FTA 20년이 이제 돼가지고 제가 한칠레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 문한필 박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주최 측에서 토론 요지를 2페이지만 하라 해서 제가 2페이지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 요지 첫 번째를 보면, 물론 뭐 좀 전에 우리 정일종 국장님이랑은 제가 한 30년 이상 직인데, 그러니까 90년대 이게 농업통상이라는 게 나온 게 아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 국장님이 사무관 때, 제가 연구원 말단 연구원일 때 우리가 뭐 종량세도 만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한 게 지금 30년 넘게 농업통상이 계속 이런 하여튼 이슈가 되고 또 이런 거가 좀 관계부량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이주관 박사님 발표는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 가지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산 우선 구매, 미국인 우선 고용, 미국 내 우선 투자, 뭐 이런 미국 우선주의가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되면 더 그게 더 세겠지만, 그다음에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정쟁으로 인한 갈등, 이 문제도 이거는 뭐 미국이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런 갈등은 큰 틀에서 불가피하게 당분간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동맹국, 이게 경제와 안보, 옛날에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했죠.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는 뭐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랬지만 요새는 안미 경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와 안보가 지금 서로 연계하면서 이루어지는 동맹국 간의 연대 결속. 이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주관 박사님께서 단기적인 대응 방안으로 많이 잘 말씀을 하셨어요. 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우리한테 뭐 본인들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또 미국산으로 수입 대체가 가는 것들을 뭐 우리가 미리 발굴해서 뭐 나중에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장기적 대응 전략은 사실은 큰 제목인 불확실성. 좀 전에 우리 산업자원통상부의 정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급망과 관련돼, 그리고 또 좀 전에 옆 세션에 제가 들어갔는데 이 기후 위기가 이제 식량 위기가 돼서 농업 인프라와 관련된 거를 강화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내 생산, 해외 조달, 수입이 있겠죠.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수입과 좀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비축, 이런 거를 얼마나 옵티멀하게 우리가 가져가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거냐, 뭐 이것을 고민하는 게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얘기도 듣다가 또 단기적으로 미국의 트럼프나 뭐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다고 지금 막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유심히 본 건 뭐냐면 CJ가 2019년도에
스완스라고 우리 유학할 때 이 피자 있어요. 냉동 피자 회사를 했는데 이름을 CJ로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들이 여유가 되면 우리 미국의 식품 기업들을 좀 M&A를 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친해지면 사실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갯돈 잘 부면 좀 나쁜 짓 서로 이렇게 앉아도 안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기업들이 특히 식품 기업들은 아까 김종덕 시장님은 농업과 식품과의 연계가 중요하긴 한데 하여튼 이게 농식품 쪽에 우리가 여유가 있고 또 나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농식품 기업들을 M&A하는 이런 전략이 저는 앞으로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되든 단기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 문한필 교수 발표인데 여기 발표 요지는 제가 1부터 7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문 박사님이 핵심적으로 발표하신 요시고 제가 토론 요지는 제가 순서를 바꿔서 우리 정일정 국장이 말씀하신 거와 관계된 게 어디에 있냐면 농업통상 5번째 제 코멘트입니다. 농업통상조직 전문인력 예산의 확충. 저도 굉장히 이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물론 현장에서는 우리 정 국장님 같은 분이 해외에 너무 근무하셔서 승진이 안 된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너무 해외를 현장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학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해 여기 최선철 박사님 와 계신데 주미농무관실에 계셨거든요. FAS 그러니까 해외농업청 소속 직원이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미국 농업법 하면서 이 USDA의 해외농업청은 농업통상이 아니에요. 농업통상 외교 전략을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80여 개국을 관장하는 100여 개의 해외 사무소가 있어요. 여기 아마 국제기구 아까 말한 그 정일정 국장님 관련 얘기가 있고 이래야만 글로벌 네트워크가 돼서 우리의 통상 이익도 확보하고 또 통상의 침해를 받는 거에 대한 뭐 정보 수집이나 대응 논리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5번째가 뭐 첫 번째로 올렸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이거가 관계가 크다고 보고요. 그럼 다시 첫 번째로 가서 사실은 우리가 개방의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나온 큰 개방파고는 제가 볼 때 CPTPP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이 또 조인을 같이 하면 미국은 거의 협상이 완결된 상태인데 트럼프가 서명을 안 해서 안 된 거지 사실 언제든지 미국은 조인할 수 있는 본인들이 주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마지막 큰 파고다. 통상 쪽에서.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양어 전략 및 국내 대책 준비가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 교수님 발표에도 있는데 이 앞으로는 SPS나 TBT 등 이 관세 장벽이 아니라 비관세 조치와 관련된 규범 강화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굉장히 잘 마련이 돼야 되겠다. 물론 이러는 와중에 무역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농산물 무역 분쟁이 WTO 때도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게 단지 수세적인 게 아니라 공세적으로 다른 나라가 우리의 통관이나 검역에 대해서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통상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 미국의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FAS가 좋은 대학은 아니던데 하워드 대학이라는데 이 농업통상 전문 인력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계속 지속적으로 농업통상이 굉장히 기술적인 협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계속 공급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데 우리는 뭐 그런 게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좀 더 공세적으로 보자는 건 뭐냐면 우리는 상품 협상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어요. 농업이 경쟁력이 없거든요. 근데 농업 서비스 여기에는 R&D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인력이 있어요. 전문 인력, 수의 서비스, 또 농산물 유통 이런 거는 저희가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이라고 하는 앞단에 있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발전 전략이 농식품부가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협상을 할 때 너무 상품 위주의 수세적 협상이 아니라 좀 우리가 공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농업 관련 서비스 협상 전략 및 국내 산업 육상 방안이 서로 연계돼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째는 농업통상 및 국제농업협력에 이게 이제 미국이 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농업통상과 국제협력 그러니까 개도국을 도와주는 거가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우리의 통상이익도 지키고 향후에 우리 한국의 어떤 농업 통상과 관련된 우호 세력을 결집하는 데도 좋고, 또 그 과정에서 대부분 개도국을 지원해 주니까 개도국을 통한 우리 뭐 해외 농업 개발이나 혹은 뭐 유전자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아까 뭐 물가 뭐 개방이 되면 뭐 이제 저는 우선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 최근에 생산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FTA 20년 하면서 농업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가격도 올랐지만 생산비 오른 거를 같이 봐주셔야, 그래서 농가의 소득률이 떨어졌거든요. 명확하게. 그래서 농가의 수익성이 떨어진 거와 이거를 같이 보시면서 이 국내 대책을 조화롭게 하는, 국내의 특히 경영 및 소득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저는 궁극적으로 농업 통상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세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내 농업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 두 발표가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플러스 아까 저기 우리 한석호 박사님께서 그 코멘트 FTA 20년을 좀 경제적으로 또 소비자든 생산자든 전반적으로 좀 평가하는 이런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또 농업계 왜 농업이 어려운지, 뭐 실제로 또 왜 우리 농업은 지금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안에서 한계는 뭐였고 또 앞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가 국책연구소 뭐 키예프든 혹은 농경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약간 이제 뭐 그 토론에 대한 그 이제 답변을 하시는 방식으로, 예, 그 두 분 뭐 혹시 조금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은 내용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정문희 우리 수석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소비자 혜택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U-shape 같은 이제 순수입국 입장에서는 초반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이 되는 것들은 사실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단기적인 그런 효과고요.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더 이렇게 큰 것은 러브 오브 버라이어티 같습니다. 다양한 상품에 대한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국내 물가를 잡아요. 이 수입이 증가하고 다양한 품목들이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 오렌지가 들어오는 시기에 딸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국내에서 국내 농산물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들을 잡아주는 거죠. 아까 우리 임정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률이 낮아지는 게 생산비 자체가 올라가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게끔 국내 농산물 가격이 못 올라가는 것을 결국에 이 농산물 수입이 FTA로 인해서 많이 확대되면서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농업인들이 하소연하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피해가 아니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피해이기 때문에 사실 큰 어떤 간접적인 피해지 않냐. 그게 오히려 이제 생산자들한테는 큰 혜택이지 않냐. 우리 소비자들이 갖게 되는 FTA 혜택이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더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순수입국 같은 경우에 이제 농산물 같은 게 U-shape로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같은 동료였던 우리 석준호 교수가 이제 연구했던 내용인데요. 저도 이걸 같이 어느 정도 동감하는데, 물론 국가가 순수입 국가냐 순수출 국가냐 아니면 그 어떤 그 중간에 있는 그 상태냐에 따라서 이런 건 달라질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더 연구가 될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농업 부분의 어떤 안정적인 그 생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작업 수준을 가져가는 게 좋겠냐. 이건 진짜 답이 없습니다. 품목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하는 것들은 최소한 70%.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좀 부식으로 간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면은 그런 농산물이라면 한 30%는 돼야지 이런 어떤 국제적인 충격에 어느 정도 버퍼링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처한 가장
큰 이슈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공급망 이슈, 하나는 기후 이슈, 하나는 좀 더 한국의 농산물과 농산물 서비스가 진출할 수 있는 K 뭐 농업의 확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말씀하셨다시피 뭐 주식으로 가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 개방할 수 있지만은 뭐 우리나라 지금 말씀한 핵심 광물처럼 제조업에서 있어서 우리나라 우리가 식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은 뭐 주식이 아니라도 그게 뭐 식용유가 됐든 팜유가 됐든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식량 안보의 이슈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위해서 생산약이 되는,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 자체가 일으키는 생산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강화, 그리고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각국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 브랜드화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데, 현재로서는 김종덕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 자체에 대한 수요이지, 이것이 실제 우리나라 생산된 상품, 그러니까 뭐 농산물에 대한 수요까지 이어지지 않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강화해서 연결시킬까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료 1분 전이 들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국제무역 이론이 그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죠. 그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있고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아닌 부분이 있는데, 농업은 너무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에 그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브랜드화해서 키울 수 있는 수입을 하면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지적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늦게 와서 너무 말이 많았던 것 같고,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농업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미국이 이제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농무관이 3명이 있습니다. 농무관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아미 빌딩이죠. 우리 이마 빌딩에 가면은 반층에 그 층 굉장히 큰 빌딩인데, 그 반개를 옛날에 한 층을 놨었어요. 거기 보면은 미국의 곡물협회, 그다음에 육류수출협회 이래가지고 거의 대두협회 이래서 한 12개 정도 협회가 나와서 한 20분 정도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들 다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거의 매년 농림부 장관님은 가끔 이제 3, 4년마다 한 번씩 오십니다만은 뭐 계속 차관님이 와서 프로모션들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미국 농무관 처음에 이제 아주 우습게 봤는데, 그 미국 농무관 그 두목이요, 밑에 어마어마한 군단을 한국에서 거느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제네바 가면 저 단신이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농무관 지금 김원일 농무관 가 있는데 지금 혼자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1대 25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 제네바 가서 굉장히 놀란 나라가 그 저쪽에 네덜란드 가니까 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 반이 안 돼요. 반이 안 되는 나라인데 농산물 수출액이 1,200억 달러라. 1,200억 달러. 우리는 지금 100억 달러 이제 겨우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1,200억 달러. 그럼 어떻게 이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1,200억 달러 중에서 3분의 1, 400억 달러는 순수 자기들이 스마트팜에서 막 재배하고 이런 거 팔고 있고, 400억 달러는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 것들을 그대로 절화 같은 것들을 그대로 다시 내보내는 거, 중개무역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400억 달러, 3분의 1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이제 코코아 빈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 초콜릿을 만들어서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불쌍한 건 사실 아프리카인데 코코아 빈 팔면은 이 사람들이 초콜릿 만들어서 부가가치 100배로 팔아버립니다. 그래갖고 심지어 그게 다시 아프리카 수출이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 죽으라고 코코아 팔았는데 코코아 수입이 자기 나라 더 많아, 수출보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덜란드가 정말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전체에 보면 농무관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농무관 지금 이제 겨우 그때 베트남 이제 동남아 쪽에 한 명 이제 겨우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그렇게 다 있는데, 제가 국제국장 할 때 보니까 우리가 네덜란드 차관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오버되니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라고. 뭐 하느냐 그랬더니만은 이제 차관이 왔으니까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농무관들을 네덜란드 농무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들 전략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을 들어봤더니만은 거의 한 15명이 20명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농업이 추구해야 될 모델 중에 중요한 모델이 네덜란드 모델인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김창길 원장님도 보면은 네덜란드 안에서 뭐 이런 자료 같은 집도 내고 하셨던데 그런 연구들이 좀 이제 많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